후베나모리 스포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으로 보면은 3-1-6이 되는 경우가 엄청 빈도가 3-1-6. 예, 이렇게 되는 빈도가 높아요. 여기 있다가 그냥 또 일로 와요. 그럼 다시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 특히 이제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열리잖아요. 그럼 그때 여기서 일로 넘어가면 다 몸 방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때 여기서 이 뒤에 있다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순간적으로 가서 그냥 마무리 골 짓고. 골 넣었을 거야 아마 그 경기 때. 이제 그런 경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후베나모림이 스포팅이 이제 다른 3-4-3이랑은 좀 다른 특화된 점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개눈가리 시선. 진짜 제일 따끈따끈해요. 제가 사실 이제 그 목요일 주제를 잡을 때 정말 여러 사이트들을 보고 정말 이 주제를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아모림 얘기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지금 뭐 워낙에 핫한 감독이기도 네. 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후벤 아모림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조금 오늘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이 이제 그거예요. 일단 첫 번째. 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고 분석에 대한 기사라든지 영상도 많이 나왔지만 이 아모림은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냐. 제가 4월 달에 그때 포르투갈 갔다 와서 그때가 한창 리버풀 이제 감독 후보로 막 링크에 얘기가 있을 있었잖아요. 때죠.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경기 뭐 벤피카랑 경기한 거 보러 갔었고 뭐 그전에도 아모림 같은 경우는 전 그 마테우스 누네스 있을 때 그때 경기 이제 좀 어쩌다 그렇게 포르투갈 리그도 전 계속 보긴 하거든요. 그리고 포르투갈도 이제 또 휴가 때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관심 있어서 보는데 사실 후벤 아모림을 보려고 본 건 아니었고 근데 봤는데 전 그 마테우스 누네스 때문에 계속 좀 봤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좀 봤었는데 그때도 제가 영상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리버풀 감독으로는 나는 잘 모르겠다고. 리버풀로 하기에는 너무 포지셔널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업템포의 축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확실히 좀 그런데 좀 더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4-3이라는 거 시스템 자체가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조금 더 그거에 최적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일단은 저도 또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해서 좀 찾아봤어요. 네. 뭐 워낙 보도도 많고 하긴 한데 이제 좀 유의미한 보도를 뭐 포르투갈 쪽도 좀 찾아봤고 그다음에 잉글랜드 쪽도 찾아봤는데 이제 리버풀 쪽에서 이제 막 보도가 있는 거 뭐 맨체스터 쪽도 있긴 했지만 이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창 뭐 이적설 이제 넘어온다라고 얘기가 나온 걸 좀 찾아봤는데 그때 얘기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애초에 그렇게 최우선 후보였던 적은 없다고 리버풀에서 없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리버풀 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그 친구 누구죠? 풀백? 아 브래들리. 코너 코너 브래들리 브래들리. 브래들리 얘기할 때 했었잖아요. 그 제가 찾아보니까 아예 유소년부터 다 통일해서 거의 동일한 게임 모델로 네. 하고 있다고. 근데 그러니까 더욱더 아모림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그게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애초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모림은 전술적으로 가치관이 안 맞고 특히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클럽이라는 감독이 있으면서 그게 뭐 거의 이제 막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서 밑에서부터 그거를 구단의 문화적인 관점, 철학 관점으로 이제 끌어오고 있는데 그럼 1군과의 개연성이 없어지잖아요. 끊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1구는 갑자기 또 다른 방식의 네, 축구를 그렇지. 해버리면 지금까지 쌓은 시스템 자체가 이제 네.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네, 결국에 그래서 뭐 핵심만 다시 축약을 하자면 아모림은 3-4-3 기반의 포지셔널한 이 점유율을 조금 더 높게 가는 방식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 자기가 그리고 애초에 그게 자기 본질이기 때문에 수정할 생각이 없어서 애초에 리버풀이랑은 얘기가 크게 진전이 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가까운 감독이고 그러다 보니까 되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적절한 팀은 어쨌든 간 뭐 테나가 선수 강점을 살리느라고 역습에 조금 더 퍼센테이지를 맞춘 건 있지만 그래도 지공 관점에서 뭔가 개선이 과거에 비해서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든지 혹은 과르디올라가 나간 이후에 맨체스터 시티에 좀 더 적합한 감독인 거죠. 따지고 보면. 자, 그러면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현 스쿼드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포메이션 구상은 아모림이 뭐 이제 그 3-4-3 시스템 3-4-1-2 이걸 크게 바꿀 생각은 없다라고 네. 이제 봤으니 이거 맨유랑 그러면 궁합적으로는 괜찮나요? 지금 현시단? 저는 되게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감독이 어쨌든 간 테나가 나갔는데 나간 거를 감안했을 때 제일 적합한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저랑 형철이랑 어제 이제 그 영상을 찍었어요. 네. 맨유 스쿼드를 지금 하나하나 쭉 봤을 때, 네. 아, 백스리를 할 건데, 네. 백스리를 할 건데, 그러면 여기엔 누가 들어가고, 여긴 누가 들어가고, 들어갔을 때 이런 느낌으로 좀 축구를 하지 않을까라고 네. 간단하게 예상하면 이제 해봤는데, 네.
이제 장코치님이 보시기에는 좀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제 아모림 그거를 입히면 좀 어떤 식으로 돌아갈 것 같은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방금 계속 얘기를 한 것처럼 빨간색을 네. 뭐 맨유 혹은 스포팅이라고 가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네. 뭐 상대 3-4-3이라고 치면은 어쨌든 백스리 자체는 지금 부상이 있어서 그렇지 전부 다 복귀한다고 보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저는 센터백 자원이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자, 해요. 부상 있는 요로 있고요. 네. 여기에 더리우트 있고, 그리고 리산드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있고, 여기에 맥과이어, 네. 린델레프. 네. 뭐 요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루크쇼 만약에 복귀한다고 치면은 루크쇼도 왼쪽 센터백 그치, 해도 볼 수 있지. 전혀 네. 문제 없죠. 뭐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부상이 좀 재발해가지고 네. 기간이 길어진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센터백 자원으로 봤을 때도 특히 이제 가장 큰 장점은 거죠. 왼발 센터백이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여유가 있다. 왜냐면 루크쇼까지 포함하게 된 경우에 실제로 루크쇼 심지어 포백 센터백도 봤었잖아요. 그리고 마즈라위도 네. 백스리에서 네. 쓰잖아요. 네. 여기에. 그렇게 보면은 일단은 뭐 전체적인 틀을 어차피 보는 거긴 하지만 백스리를 쓴다고 하고 봤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고 맨시티 정도 빼면은 제일 풍부한 팀이라고 해요. 첼시랑. 네, 센터백 자원에서 그렇고 그러니까 3-4-3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고 뭐 윙백 같은 경우도 사실 다양하죠. 물론 윙백 같은 경우 이제 저는 여기가 오히려 조금 숫자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왼쪽? 부상자나 이런 거를 다 우리가 포함을 했을 때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약간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콘테처럼 써서 이거를 약간 보통 우리가 포백에 윙 자원을 쓰느냐 아니면은 그냥 포백에 풀백이 윙백을 하게 하느냐에서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솔직히 경기마다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그 스포팅 경기 특히 포르투갈 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차이가 있는 게 뭐 유로파 리그나 그럴 때도 그렇지만 챔스 때도 그렇지만 3-4-3은 원래 수비로 전환하면 그대로 하면 이제 이 형태잖아요. 백5가 예. 이제 되니까. 이게 상대가 공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5-2-3이 됐다가 좀 더 내려앉으면 보통 5-4-1 정도. 예, 5-4-1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아모림 같은 경우는 이 스포팅에서 경기하는 걸 보시게 되면은 상대에 따라서 이걸 좀 유동적으로 많이 변화를 주는 편이에요. 유연한 편이다. 네, 그래서 보통은 변화를 어떻게 주냐면은 여기서 이거를 끌어올리고 이게 만약에 윙 성향이 강하거나 혹은 윙 성향이 강하지 않다도 상대를 압박하기에 좀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게 그대로 남고 그냥 이렇게 사사이로 해요, 그냥. 아, 네, 그냥 이렇게 사사이로. 네. 이거는 이제 좀 그 의식하고 보신 분들은 국내 팬분들은 언제가 익숙하실 거냐면 이제 무리뉴 처음 왔을 때 시즌 중도 부임했을 때 토트넘이 이렇게 했어요. 그때 보면은 3-4-3으로 공격을 한다고 치면은 이게 케인이 있었고 이게 델레알리였고 이게 모우라였고 이게 오리에였고 이게 손흥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음 시즌에 바뀌었죠. 손흥민이 여기로 가고 델레알리가 거의 빠지면서 케인 받고 이제 손흥민 이 대각선 침투하면서 바뀐 건데 그 중도 부임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터치라인에 가깝게 계속 있었어요. 1대1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델레알리 안쪽으로 좁혀놓고 이제 4-4-2로 수비 전환을 했거든요. 네. 이런 식의 수비 국면 구성도 이제 꽤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이거는 뭐 윙백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를 압박하기 어떤 게 더 적합하냐 그러면서 여기에 나온 선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식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영입을 할 수도 있지만 크게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왜요? 아니 나 갑자기 레시포드가 여기서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웃긴 거야. 이거 가능한가요? 이거 수비 이거 갑자기 괜찮아요? 웃긴 거야.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이거?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재능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물론 뭐 근질 때문에 뭐 대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 사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굳이 안 하지 않을까. 안토니 윙백은 어떻습니까? 안토니의 윙백화. 아예 안 돼. 그거는 좀 저는 별론 것 같아요. 네, 별론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안토니 같은 경우는 되려 이제 만약에 쓰인다고 치면은 이제 5-2-3으로 그대로 했을 때 조금 더 이점이 있겠죠. 특히 이제 5-2-3으로 하게 되면은 3인 역습을 가져가야 되는데 3인 역습을 가져갔을 때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공 뺏었을 때 곧바로 이제 이 풀백이랑 센터백 사이 공간에서 특히 라인 사이에서 공 뺏었을 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오른쪽 나왔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각선으로 계속 이 뒤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점은 있겠죠. 근데 물론 뭐 사사이 했을 때 그냥 여기 이쪽으로 좀 오세요. 네, 여기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뭐 근데 모르죠. 왜냐면은 이거는 솔직히 훈련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감독들 새로 갔을 때 막 갑자기 뭐 예상치 못한 데서 쓰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땐 오 뭐야 이거 그러니까 뜬금없이 튀어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훈련 중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람 옛날에 과르디올라가 미드필더 람 미드필더 나온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쓴 게 뭐야? 그 책에도 다 나오지만 훈련 중에 보는 거예요.
포지션 게임을 했을 때 이제 도는 거에서 몸 바디 포지션 설정하는 거라든지 이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처럼 이게 결국에는 도는 방향도 편차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도는 거랑 이쪽으로 도는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너는 360도에서 플레이하기에 좀 더 적절하다. 그러니까 미드필더를 해볼래? 선수가 근데 오케이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대박 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 때 이제 그거를 봐야 되는데 제가 훈련 중에 그거를 볼 수는 없으니까 뭐가 나올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걸로 감안을 하자면 뭐 이런 카드들이 이제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3, 4, 2, 1 정도로 지금 아모림 포메이션은 보통 정의를 하게 되는데 네. 여기 3, 4, 3이나 네. 그 이제 저희도 어제 좀 대입을 해봤어요. 여기 뭐 백스리는 누가 들어갈 것 같고 네. 윙백 포지션엔 뭐 이런 선수들이 아마 성향상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네. 미드필더도 어쨌든 맨유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뭐 마이누, 뭐 카세미르, 뭐 에릭센이라든지 있으니까. 근데 이 자리 이 톱 바로 밑자리 네.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당연히 쓸 것이고 네. 그러면 이 파트너로 나설 게 좀 성향상 유력해 보이는 선수 있나요? 뭐 아마드 디알로도 있고 뭐 지금 봤을 때는 어쨌든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꽤 있는 것 같은데. 꽤 많죠.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안토니 얘기했지만 안토니도 그렇고 디알로도 그렇고 다 왼발잡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왼발잡이고 사실 터치라인에서 계속 여기서 라인 따라서 엔드라인까지 가는 플레이보다는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풀백이랑 센터백 사이에서 이 45도로 공 받아놓고 몸 열어놓고 플레이하는데 워낙 익숙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둘 다 여기서 플레이하기는 꽤 적합하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레시포드도 특히 이제 한창 좋았을 때는 비교해 보면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득점도 득점이지만 1대1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되려 시작점 자체가 여기서 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사이드로 빼기보다는 그냥 중앙 쪽에서.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스포팅 같은 경우는 트링카운 같은 경우는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트링캉? 것처럼 조금 더 미드필더 성향이고 조금 더 공을 오래 가져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공격형 미드필더 느낌이죠. 여기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2대1 걸어서 플레이하는 경우도 많고 네. 반면에 다른 옵션들 같은 경우에서 트링카운이 여기 나왔다 치면 반대쪽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아까 은바페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라인이랑 거의 같은 높이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각선으로 이제 뒷공간 들어가는 거죠. 네. 좀 더 그러니까 미드필더 성향보다는 포워드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레시포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간 또 장점 극대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외적으로 보자면 저는 아까 이제 저희가 윙백 얘기했는데 네. 가르나초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옵션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예 이 윙백 네. 느낌으로. 네, 가르나초는 왜냐면은 결국에는 최근 경기들 보면 뭐 오늘 그 있었던 레스터 시티랑 경기는 발로 크로스 했더니 귀신같이 갖다 대가지고 집어 넣는데 네. 그런 장면 작년부터 올해도 그렇고 골 못 넣어요. 왜냐면 이거 바로 직전 경기 봐도 골대 맞추고 네. 막 난리 나거든요. 아니 이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크리스탈 팰리스전도 그렇고 지난 시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웨스트햄전도 얘기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골을 너무 못 넣어요. 그렇게 보자면은 득점에 대한 마진이 그래도 레시포드는 원래 보여준 게 있으니까 지금 안 좋긴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좀 더 포워드 성향이 강하면 살리고 가르나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4-4-2를 하든 아니면 5백을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간 터치 라인에서 완전히 좀 1대1의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왠지 있죠. 윙백 상이야, 애가. 느낌이. 상이 약간 윙백 느낌이 있어. 가르나토의 이 빅터 모지스화.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잖아요. 가능하지. 보면. 네. 근데 뭐 콘테가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아까 활용했던 것도 예시로 들어주셨듯이. 맨유니까 애슐리 영화로 합시다. 애슐리요. 그러네. 근데 0 정도면 뭐. 좋죠. 애슐리 형 EPL은 거의 뭐 레전드급 아닙니까? 네, 저는 아스톤빌라 있을 때 그때 뭐 아그본나우 뭐 이런 세트였잖아요. 선수들. 네. 인텔에도 왔었어. 맞네. 콘테가 그 이유가? 해달라 콘테가 그래가지고. 맞네, 데려갔잖아요. 맞네. 못하다가 나중에 적응해가지고 반신이 나쁘지 않았고. 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빌라 돌아가가지고 또 뭐 열심히 뛰고 그랬으니까. 네네네. 또 이제 궁금한 거는 네. 이제 공격 옵션들이 지금 많잖아요, 맨유가. 네네. 호일루는 뭐 이제 요 자리라고 우리가 보통 네. 생각을 했을 때 마운트는 그러면 어디가 좀 적합한가? 이거 아래 내려서가 좀 더 적합한가요? 마운트는 솔직히 저는 봤을 때 이거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네. 근데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그 아까 마테우스 누네스 얘기하면서 제가 그 스포팅 리스본 경기를 보기 시작한 이유인데 네. 요새는 그러니까 시티가 그때 이번에 첼시랑 할 때였나?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좀 몇 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게 벌써 한 3년 전, 4년 전이라서 그때만 해도 좀 드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후벤 아모림 3-4-3은 3-4, 뭐 3-2-4-1 뭐 요새 뭐 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좀 특이한 건 뭐냐면은
그때는 이제 이게 그 마테우스 누네스가 여기 있었거든요. 네. 근데 후벤 아모림 스포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으로 보면은 3일 6이 되는 경우가 엄청 빈도가 높아요. 316. 예, 이렇게 되는 빈도가 높아요. 특히 그리고 지난 시즌 경기로는 5백 하는 팀이었거든요. 5백을 상대가 특히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게 하나 더 모리타가 보통 넘어가요. 스포팅에서. 아, 모리타 히데마사. 예, 모리타가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6대 5를 걸어버려요. 5백이니까. 근데 그 리그 경기가 제가 어떤 경기였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여기서 모리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네가 여기서 아마 중앙 미드필드는 이게 형태 자체도 좀 불분명하게 될 정도라서 여기서 이걸 따라 내려가서 6대 6으로 이제 싸워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수적으로 니네한테 우위를 네. 넘겨줄 생각이 없다. 네. 6대 6으로 싸웠는데 근데 결국엔 여기가 열리고 이제 모리타랑 그 페드로 곤살베스가 네, 곤살베스. 걔가, 네. 걔가 엄청 잘하거든요. 걔가 이거에 거의 특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농락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그냥 또 일로 와요. 그럼 다시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 특히 이제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열리잖아요. 그럼 그때 여기서 일로 넘어가면 다 몸 방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때 여기서 이 뒤에 있다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순간적으로 가서 그냥 마무리 골 짓고. 골 넣었을 거야 아마 그 경기 때. 이제 그런 경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후벤 아모림이 스포팅이 이제 다른 3-4-3이랑은 좀 다른 특화된 점이에요. 그 마테우스 누네스가 처음에 이걸 했거든요. 네네. 뭐 제가 본 걸로는 마테우스 누네스가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하기 시작한 선수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관심을 갖게 돼서 계속 좀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가능한 카드가 이제 마운트 같은 경우였고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도 방금 이제 우리가 얘기한 이 페드로 곤살베스나 아니면은 이 모리타의 이 형태로 플레이하기에 사실은 최적화된 선수기도 하죠. 아, 그러면 오히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 선이 아니라 이쪽부터 플레이를 시작할 수도 있다. 네, 이것도 근데 그건 있겠죠. 상대가 누군지에서 아, 그거는 상황에 따라 또 변할 수가 있는 거고. 네, 특히 방금 얘기했던 건 상대가 5백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역습을 하는 것보다는 지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우리가 공을 점유할 수 있는 시간이 길다고 치면은 이 5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형태로 가져갈 확률이 꽤 높죠. 그리고 그런 사실 마운트도 마운트인데 이거를 하기에 최적화는 지금 맨유에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고 그리고 그렇다고 여기 있다고 해서 수비적으로 기여도가 떨어지는 선수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잖아요. 얘만큼 백코트 네. 열심히 하고 수비 기여도 네. 높은 선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뭐 지난 시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골대 근처에 있어야 뭐 중거리 슈팅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극대화할 수 있어서 골대랑 조금 더 가까이 놓는 건데 근데 어쨌든 간 이 역할이 주어지게 되면은 선수도 어떻게 보면 최고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그 스포팅이 있을 때 4-3-3 할 때 보면은 그게 스페인어로 이제 예가도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도착하는 거예요. 네. 미리 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딱 열려서 여기 있을 때 공간으로 공이 이렇게 톡 떨어지면 공이랑 같이 도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가도르라 그래요. 근데 그 전형적인 그 예가도르 성향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나 뭐 이런 네. 거를 잘 맞추기도 하고. 네, 이게 언마크 타이밍이나 이런 거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마운트도 그렇고 브루노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브루노가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나 조금 더 최적하지 않나. 아, 그러면 이게 또 이 선에 누구 세울지도 이거는 또 고민을 엄청 해야겠네요. 네, 그 근데 입장에서. 그만큼 선수 자원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테나가 영입을 해서 이제 테나 픽이다 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아까 제가 테나 얘기했던 것처럼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이제 이건 실패다. 이거는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적을 할 때까지도 이제 선수 거꾸로 감독은 경질이고 아니면은 뭐 팀을 나갈 때고 선수도 똑같은 거죠. 이적을 할 때까지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스날 같은 경우는 자카가 그런 선수잖아요. 아, 예. 뭐 이거 막 주장 한 장 집어 던지고 해가지고 이제 끝났다고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임팩트가 너무 크고 지금 팀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워낙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보니까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실패라고 하기는 너무 힘든 선수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기존에 있을 때 못하다가 감독 바뀌고 전술을 하고 롤 다른 거 네. 구했을 때 잘해지는 선수도 우리 솔직히 많이 봤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뭐 안토니 같은 경우 뭐 모르겠어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벤 아모림은 또 같이 포르투갈어 쓰는 감독이고 뭐 브라질 사람은 아니지만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원활해진다면 또 모르죠. 그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두 시즌 같은 경우 막 누가 봐도 뭐 자카가 그랬던 것처럼 만족할 만한 활약 보인다면은 실패라고는 솔직히 못하겠다. 뭐 초반에 못하긴 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제 전술적인 거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입은 저희가 좀 충분히 봤는데 사실 아무리 좀 어리잖아요. 네네. 85년생인데 그러면은 사실 이제 선수단 물론 이제 요즘 어린 선수들이 맨유가 이제 너무 많긴 하지만 이 선수단하고의 그런 나이라든지 네. 상대적으로 너무 젊은 감독이고 사실 스포팅 포르투갈 내에서 정말 빅클럽이지만 네. 이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체급상으로 사실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게. 네. 근데 이걸 맡았을 때 뭐 라커룸 장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아직까지는
좀 보기가 힘들까요? 근데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수를 내가 선수 막 20명 앞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는 완전 솔직히 남자 그렇게 모이면 보통 군대 가서도 알고 이게 정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가 기세냐 이게 완전 만만하게 보이면은 그냥 호구 취급 당하는 거고 그게 해외고 한국이고 그 남자들 세계 자체가 그런데 근데 그게 어쨌든간 물론 상황은 디테일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거를 애초에 감독을 해서 여기 이 시점까지 끌고 와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크게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보통은 이제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언어 구사 능력. 언어.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 사람이 독일을 가서 감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보는 것처럼 포르투갈 감독이 뭐 잉글랜드 가서 감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쓰는 그 언어,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딱 그 정반대인 경우가 뭐 언어 때문만은 아니지만 게리 네빌 같은 경우가 라리가 왔을 때 발렌시아 그렇지. 영어 스페인어 하나도 못했어요. 무슨 뭐 기자회견에서 막 기자가 뭐 스페인어 할 줄 아는 거 있냐니까 뭐 그 월화수목금 루네스 마르테스 미에르코레스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도 아모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영어를 꽤 잘하는 네, 편이에요. 네, 영어를 네.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갭이 저는 뭐 크게 뭐 없지 않을까. 근데 뭐 분명 그건 또 있겠죠. 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 좋아하는 선수도 있고 아닌 선수도 갑자기 있긴 생각이 하겠죠. 나는데 포터는 첼시 가서 처음에 미팅을 잘못했나 봐. 근데 그리고 저는 그리고 그 아까 제가 했던 얘기 관점에서 어쨌든 코치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아요. 프로 레벨이든 유소년 레벨이든 다 똑같은 게 뭐냐면 감독이 보통 그러잖아요. 선수한테 신뢰를 산다고. 신뢰를 사는 방법은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뭐 사적으로 친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거 거의 전 8할 이상이라고 보는데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감독이 얘기한 대로 경기가 흘러가서 경기에 이겼을 때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아, 결국 이게 또 성적이랑 동반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봤을 때 무슨 짓을 하든 일단은 이기는 게 도움은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경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얻어 걸린 승리예요. 얻어 걸린 승리인데 근데 그래도 이기면은 그 뭔가 이겼으니까 괜찮은데 라는 느낌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못 이기면은 안 이겨지면 이제 그 부정적인 뭔가 남는 거란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2레벨 감독들은 그런 관점에서 선수들이 납득할 수 있고 선수들이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무조건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도 개인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팀으로 그쵸. 그 팀으로 오는 것 때문에 지금 포르투갈 쪽은 찾아보니까 좀 합류 시점이 그 늦어진다고. 사단 합류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뭐 한 1,500에서 한 1,700 뭐 크게 봤을 때 뭐 네. 2,000만까지 뭐 네.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런 것까지 보면은 결국엔 근데 그 사람을 왜 데리고 오겠냐고. 뭐 정치 나랑 친한 사람이어가지고 아니 물론 사적으로도 관계가 그 정도면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근데 방금 제가 선수 감독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사적으로 관계가 왜 생기는 거예요? 일적으로 신뢰가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사적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리스펙트도 분명히 있을 거고 사실 뭐 네. 이거의 대표적인 표본은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벤투 사단. 네네네. 네, 벤투 사단도 이제 그렇게 네. 했기 때문에 사단 단위로 움직인 거고. 네, 아니 막 이번에 막 하면은 저도 일할 때 막 보통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정반대 의견이어도 그냥 얘기하는 거. 내가 봤을 때 이런데. 물론 판단은 헤드 코치가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네.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거고. 왜 물어보겠어요, 애초에? 왜? 같은 거를 듣고 싶어서 딸랑이어가지고 야 내가 감독이니까 야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내 의견이 좋은 거 같냐? 예 감독님 맞습니다. 얘네가 그럴 것 같아요? 얘네 안 그래요. 혹시 약간 경험담인가요? 그게 되게 잘하시는데 이거? 예 감독님. 아니, 뭐 어쨌든 간. 근데 얘네는 그러니까 애초에가 안 그렇다는 거죠. 선수 감독 관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애로사항은 있겠죠. 중간에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근데 뭐 그게 뭐 이 사람이 막 여기 갔을 때 이거 막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할 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까 뭐 장코치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쨌든 신뢰를 갖는 게 결과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긴 그쵸? 한데 네. 설사 결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감독이 얘기한 대로 경기 상황이 흘러가. 그러면은 이제 경기 상황 자체는 네. 그냥 감독이 얘기한 대로 네. 흘러가는 거야. 우리 이런 상황이 있을 거고 이런 상황이 그것도 네. 준비도 다 했어. 근데 뭐 본인들이 뭐 실수를 해서 뭐 골을 못 넣어서 뭐 못 이겼고 뭐 개인의 에러가 나올 수도 아니면 있는 뭐 거니까. 개인 실수가 나와서 실점을 해가지고 적고 그러면 선수들 믿지. 감독님 말대로 다 되네. 이거 하나가 어. 부족했을 뿐이지 어. 이게 네. 플랜대로 흘러가는구나. 그거를 선수들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감독이 이제 상황을 설명했을 때 외부에서 그냥 팬들이 봤을 때 선수 탓하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선수도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한단 말이죠. 이거 이렇게 해서 상황이 온다 그랬는데 이게 내가 뭐 1대1을 허용을 했다 아니면 상황적으로 2대1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더블팀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더블팀이 늦어서 여기서 먹혔다.
그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통 이제 탓을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죠. 왜? 훈련을 어떻게 했고, 미팅 때 뭘 얘기했고, 상대 분석에 대해서 뭘 얘기했고, 그게 다 있으니까. 그 리버풀 얘기하면서 이제, 이제 왜 리버풀보다는 맨유에 적합한 사람이냐, 왜 네. 포지션은, 왜 좀 더 포지셔널 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네, 좀 네.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 그냥 단적으로 얘기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은, 지난 시즌에 이제 아탈란타랑 유로파에서 스포팅이 붙었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승전 같은 경우는 좀 아탈란타가 압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레버쿠젠? 예, 예. 근데 아탈란타한테 있어서 제일 사실 까다로웠던 팀은 지난 시즌 유로파에서는 스포팅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왜 그랬는지 설명하면서 좀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오, 하는데. 아탈란타 색깔도 파랑색.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빨간색이 스포팅이면은 이때 아탈란타도 이제 3-4-3 하는 팀이잖아요. 수비할 때 5-4-1 그냥 5-2-3 하는 팀이고. 근데 스포팅도 3-4-3이니까 원래는 3-4-3 대 3-4-3 하면은 덮어 씌워져요, 그냥. 데칼코마니죠. 이게 딱 그냥 데칼코마니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적 우위 같은 게 잘 안 나와요. 그럼 인위적으로 그걸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골킥 때예요. 골킥 때 같은 경우에 공이 고정돼 있잖아요. 세트 네. 피스니까 야 너도 공격 때 너가 원하는 위치 잡아. 나도 수비할 때 내가 원하는 위치 잡을게라고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정적인 상황에서 시작이 돼서 제일 힘들어요. 3-4-3 대 3-4-3을 하면은. 근데 그때가 이제 아탈란타 상대로 스포팅이 엄청 아탈란타가 좀 고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는데 그게 장치가 뭐였냐면은 골킥이 있을 때 3-4-3 대 3-4-3이면은 보통은 3-4-3 하거나 3백을 하는 팀들이 어떻게 하냐면 골킥 때는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리베로라고 하는 선수를 보통은 이제 왼발잡이냐 오른발잡이냐 아니면 다음 가져가는 상황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걸 하나 하고 이제 하나 센터백점 포백점 내리고 이 스토퍼 혹은 이 좌우 센터백을 풀백처럼 놓는단 네, 말이에요. 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플레이를 해요. 근데 아모린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 경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스포팅에서 하는 식이 뭐냐면은 보통은 좌우 센터백, 좌우 스토퍼라는 선수들이 리베로보다는 공간에 대한 드리블이나 공격 패스 능력이 좀 더 나은 선수들이 한단 말이죠. 통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했냐면 이날 경기에서 이 둘을 내리고 얘를 남겨요. 그냥 아예 중앙 쪽에. 네, 근데 이제 보세요. 보시면은 아탈란타는 말 그대로 3-4-3 그냥 그대로 5-2-3으로 수비를 하니까 보시면 따지고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1대1이 걸리는 거예요. 네. 1대1이 걸리는데 요렇게 잘라서 보실게요. 요렇게. 원래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든지 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가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다 1대1이 되는 거죠. 네. 골키퍼만 빼고. 근데 이날 아머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하나를 일선 뒤로 놀리다 보니까 얘가 골키퍼한테 고정이 되는 거예요. 골키퍼한테 고정이 되니까 부채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이쪽 여기서 프리가 네. 이쪽 열려버리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포팅 같은 거 이거 둘 중 하나가 계속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 뒤로 가는 거예요. 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자택일이네 이 친구 입장에서. 계속 경기 내내 걸린 게 뭐냐면 여기서 2대1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려요. 이게 내리잖아요. 이게 내리잖아요. 그럼 따라오잖아요. 여기 이 둘은 센터백한테 고정이 돼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스포팅의 윙백을 막아야 되는 건 윙백 대 윙백이니까 네. 여기서 걸리는데 이렇게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일단 3대2가 걸려요. 그러네. 네, 여기서 일단 이렇게 3대2가 걸리고 얘가 한 라인 내려와 있어도 마찬가지고 이 뒤로 가도 마찬가지고 3대2가 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요렇게 방금 얘기했던 잘라볼게요. 네네네. 이렇게 잘라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내려오잖아요. 여기서도 공에 관여되려고 이 미드필더 2명의 등 뒤로 와요. 네. 근데 그럼 이렇게 보잖아요. 공간이 어디가 생겨요? 여기 이게 생기는 거예요. 우측 공간이 생기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얘가 내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생겨요? 여기가 반대쪽 생겨요. 공간. 옵사이드 라인을 이렇게 찍어서 잘라놓고 보면은 쓸 수 있는 공간이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케르스가 이거의 거의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스포팅이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스페인어로 그러니까 프론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프론탈 볼, 정면으로 가는 볼. 보통은 여기서 이제 만약에 1대1로 다 왔을 경우에는 지금은 스포팅 어쨌든 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프론탈 볼이어서 그냥 정면으로 가요. 네. 근데 롱패스를 할 때도 스포팅 같은 게 아머린 같은 경우에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상황을 구성해 놓고 공을 발로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특히 백라인에서 이게 4백이든 3백이든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이 공간으로 요케레스가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으면은 사실은 프론털볼이죠. 등을 쥐고 받아야 하는데 그 순간순간 상황상 대각선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열려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어디가 벌어져요? 그러면 중앙 공간이 벌어지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왔다가 여기서 얘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왔잖아요. 네. 왔을 때 그럼 얘가 일로 빠지잖아요. 빠졌을 때 공이 나가는 순간 얘는 어디를 봐요?
예, 이렇게 해보겠죠. 여기서 가면 그리고 어디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 그럼 또 중앙 공간으로 막을 수 들어가고. 없는 선수가 되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선수가 돼요. 이게 되게 철저하게 어쨌든 세팅을 해놓고 계산하에 하는 플레이들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훨씬 더 포지셔널하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죠 그냥. 어쨌든 간 근데 발로 받아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철저하게 계속 뭐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 뭐라 그러지? 매소 관점에서 그러니까 마크로가 큰 틀이고 매소가 중간이라고 하면 매소 관점에서 2인 3인 유닛 플레이에서 수적 우위가 나오게끔 하려고 계속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유도를 하네, 그리고. 네. 이거 해서 아탈란타 엄청 고생했어요. 경기 때 이거 엄청 고생했어요. 저는 그래서 레버쿠젠 경기가 결과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아탈란타가 유로파 우승하는데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경기는 이제 이 경기라고 봐요. 지금 채팅창에도 얘기가 나오는 게 오나나가 어쨌든 또 발밑이 네. 좋고 킥이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플레이 하기에도 적합하고. 네, 그리고 효율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거의 100%는 아닌데 특히 맨유보다는 덴마크에서 조금 더 이런 플레이가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팀 갔을 때. 근데 그런 걸로 보면은 하다 보면 이걸 꽤나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아, 이 요케레스가 하는 것처럼 꽤나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에 뭐 아탈란타 얘기까지 잠깐 곁들여서 이 아모림의 포지션 플레이까지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고, 오늘 히든풋볼 목요부 상당히 다양한 얘기를 했고, 2주의 마지막 히든풋볼입니다. 주말 입중계도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는 히든풋볼 여기서 종료하고 주말 입중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